최근 정부가 국토 안전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 국토교통부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설물 유지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신축된 구조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토목학회가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 대강당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목의 재원 SOC 고령화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회 미래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다양한 발전 방향들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기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국외정책 동향, 국내 현황 및 정책 변화의 방향,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까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년도부터 많이 이슈가 되는 그림이고, 물론 세월호도 중요하지만 저희 안전및 유지관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께서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두 컷의 슬라이드입니다. 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상품백화점 붕괴가 어쩌면은 저희 안전및 유지관리 산업을 그 이전에 있는 기술에서 산업으로 변화시켰던 그 가장 이슈가 됐던 사진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 가장 많이들 하는 대표적인 슬라이드입니다. 한 번쯤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나된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그간의 잘못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바꿔야겠다는 취지보다는 그간에 했던 좋은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거뒀던 실적들을, 성과들을 토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 해나갈까라는 부분의 취지로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외라는 부분을 많이 먼저 깔고 진행을 합니다. 꼭 마치 외국에서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꼭 국외가 잘하고 있고 우리는 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국제적인 트렌드와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건지의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전에 전년도도 그렇고 일전에도 그렇고 많은 소개됐던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년 주기로 미국 토목학회에서 리포트 카드라는 어떤 미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01년부터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시설물의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하여튼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평가를 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한 결과 2001년도에는 약 1.3조 달러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좀 더 성능을 유지하고 개량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돈이 투입되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돈의 규모는 더욱더 크게 되고요. 보다 못해서 2012년에는 결국 미국에서 MAP 21이라고 하는 21세기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어떤 미국의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돈을 결국 투입하기로 결정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일본에서도 미국보다 더 먼저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일본에서는 어떤 일본 시설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갈 것인지를 한번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시설물이 20년 정도가 더 흘렀을 경우에는 93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시작 시점이라는 어떤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유사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가 돈을 확보한 다음에 시설물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IIMM이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통일된 방향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캐나다 역시 리포트 카드를 발간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토교통부와 같은 기관이 돈을 받아서 단독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그래프인데요. SOC 시설물이 결국 미국 같은 경우 교량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20년대, 30년대 시설물 그 축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거의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SOC의 신규 건설은 상당히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서 한 50년대, 60년대에 시설물이 급증이 되고 70년대, 80년대에 되면 거의 최고조의 축조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일본이 약 30년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 30년이 지난 30년의 갭을 갖고 있는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시설물이 증가하는 유사한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혹은 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 시기에서 시설물을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가 형성이 됐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0년대에 화두를 던졌고 일본이 2010년도에 화두를 던졌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쯤 그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화두가 던져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증빙할 수 있는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중요도와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등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는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단에 있는 신규 건설 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역전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향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최적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어떤 체계를 갖고 있고 적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외국 사례 대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크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양분할 수 있습니다. 시특법 위반 1, 2종 시설물 약 6만 종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다면 간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도 역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 상태에 입각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를 그 기준으로 보수 보강 행위를 전제하는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향후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나빠질 것인가, 어느 정도 효과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추측하는 정보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의 수준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갭을 갖고 있다고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 어떻게 관리돼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금년도 3월 30일 날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지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이고요. 보도가 된 내용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국가적 안전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저희 쪽 어떻게 보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 분야에서만 본다면 과거에 이제 안행부, 방재청, 즉 안전처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특법 대상 시설물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서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약 21만 종, 집계됐던 18만 종, 여튼 20만 종 가까이 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시특법 체계 안에 들여서
3년 또는 5년 주기로 전문업체, 기술력과 전문력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특법 1, 2종 시설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를 본다면 결국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확정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안전에 투입되는 돈이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집행을 있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는 데도 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돈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가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실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체계가 발전됐다라고 하는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면 결국은 사회 기반 시설물을 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자산이라는 개념이 서로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평가, 안전에 대한 평가 방식도 약간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그 단초를 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95년도에 시특법이 제정이 됐고요. 1차, 2차, 3차에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보정하고 수정하고 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진행을 했고 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논문 발표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갖지 않는 점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큼 시특법을 가지고 시특법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지난 20년 동안 좋은 결과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종별 등급 현황을 보게 되면 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계시는 6만여 종의 시특법 1, 2종 시설물은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거의 1, 2종 시설물은 거의 A, B 등급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재의 평가 체계에 의거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수준의 점검이 증가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지금 현재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정화하고 있는 시설물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일정 수준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제 발표 이후에 있는 최석인 박사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80년도에 축조된 시설물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경과된다면 30년, 40년 된 시설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지금 시특법 1, 2종 시설물은 거의 94%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를 더 바꿔야 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은 다른 외국에서 투입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관리의 수준보다는 그 관리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특법 1, 2종이 아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A등급, A등급, B등급이라고 집계돼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점검을 시행한 결과 D등급이 발생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등급보다 저하되는 실질적인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술적으로 부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빨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시행했던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라는 우리가 우리한테 보내는 스스로의 질문은 우선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께서 20년 동안 진행했고 후배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체제를 잘된 것을 좀 더 개선하고 안 된 것을 빨리 반성해서 앞으로 나머지 20년은 더 잘하자는 취지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를 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체제 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제도적인 기반이 쫓아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 것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바꿀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논해야 되고,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FMS와 동일한 관리상의 어떤 툴 안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주 내용은 지금 현재 제도나 모니터링 체계보다는 기존 시특법 체계에 있는 정밀 안전 진단이나 점검 기술을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맞출 것인가에 포커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R&D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약 52억 원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건설기술연구원, 저희 공단, 토목학회, TPS라고 하는 컨설팅 기관의 컨소시엄체를 구성을 해서 결국 사회기반 시설물의 성능 중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인 평가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3년 동안 만들어서 완료를 하라고 하는 과제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강론에 들어가서 아까 이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갔을 때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점검의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강론이 존재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평가 체계를 바꿔서 성능 중심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의 틀 먼저 만들고자 하는 게 이 과제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과 다른 사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주안점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토부 중심으로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R&D 사업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정보화 사업에서 결국 기존의 체계를,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세 가지를 병행으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합치는 그런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정확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앞으로 말씀드리는 5가지가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특법 1, 2종 시설물을 사회기반 시설 회계처리 지침인 8종 시설물로 확대하고 기존의 특정 대상 시설물인 18만 종을 집어넣어서 SOC라고 표현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대상 시설물의 확대의 내용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는 점검을 해서 현 등급이 어떻다라고 하는 현재의 단일 등급 체제를 사전에 이 시설물의 특성과 사용자의 이용량 그리고 이 시설물의 준공 연도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고려해서 관리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서 관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상태 안전성 평가를 하고 그 중에 낮은 것을 그 시설물의 평가로 하고 있는 현 체제를 안전성과 내구성과 사용성이라고는 독립된 성능을 가지고 가중치를 고려해서 각각의 평가 등급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점검 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수보강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는 방식에서 점검 진단 결과를 가지고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리 목표와 비교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수립 계획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총 예산 중심에서 분할하는 유지관리 예산 집행 방식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기반 시설 회계처리 지침상 8종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입니다. 물론 도로는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도라든지 시내 간선도로 혹은 지방도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회계처리 지침상의 8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평가 체계 역시 기존의 상태평가, 안정성평가를 하던 것을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가중치를 고려해서 종합등급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기존의 체계는 대상 시설물을 평가를 해서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이후 안전등급을 한정하고 유지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을 사전에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산정된 성능 등급에 의거해서 관리 목표 수준을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와 목표 수준의 차이점을 행위로서 파악한 이후에 보수보강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해서 다시 관리 목표 수준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순환체계로 변환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상태와 안전성 부분은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기존의 상태평가에서 있었던 부분의 일부 내용을 내구성으로 독립화시키고 용량이라든지 미래 수요라든지 사용자 관점 혹은 관리자 관점에서의 기능성을 포함한 부분을 사용성이라고 독립항으로 넣어서 결국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혹은 관리자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독립항으로 뽑아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표는 단일적으로 작은 놈을 종합등급으로 가는 게 아닌 세 가지 성능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종합등급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FMS 시스템에서 있는 점검 진단 결과뿐만 아닌 새롭게 들어가는 항목들을 포함한 어떤 관리 툴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4년도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에서 국회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1800명의 사상자를 냈던 큰 어떤 자연재해였고요. 네덜란드에서 이것을 대처한 것을 보게 되면 단 1년, 2년 혹은 10년 이내에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순간에 그것을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대응 정책보다는 53년에 1월 달에 큰 자연재해를 겪고 난 이후 델타위원회라고 하는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서 1단계로 40년에 걸쳐서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국토의 외곽을 정비하는 작업을 4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재된 부분에서 강물의 범람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국토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또 국토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10여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가 대부분 물에 잠겼던 것이 현재는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국토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저희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기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사례를 통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진행을 했다면 지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좀 더 길게 계속적인 개선을 시켜나가면서 우리도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어떤 정책을 지속해야 될 거라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자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자가 원하는 부분 특히 이용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관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6월까지 이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강론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빨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서 진행하는 결과에 반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실수하지 않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있는 최석인입니다. 제가 이제 시트법 성과분석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그 시트법 성과 또 다른 그 키스텍 중장기 전략 연구를 하면서 짧게나마 이쪽 분야를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짧게 본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서 좀 용어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발표 내용은 아까 이제 김용수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트법의 경과 위상, 그 다음에 시트법의 그동안 20년간 운영되면서 이루어졌던 투입과 산출 현황, 그 다음에 관련된 직간접 효과,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생각해왔던 뭐 아직은 주장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과 향후 방향, 또 키스텍의 역할,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법이 이제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트법은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발전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본 계획, 3번에 걸친 기본 계획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안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저의 과제는 지금 뭐 저희 그 고령화된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신규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또 안전만 볼 것이냐 유지관리 속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조금 더 안전 중심에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트법 또 향후 그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과 측정을 위해서 본 부분은 시공 이후에서 관리되고 있는 1, 2종 시설에 대한 것들만 제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안전관리 체계가 뭐 특정 그 제한법 관리 대상 시설과 시트법 관리 대상 시설로 이원화돼 있었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이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까지가 이슈가 되면서 이 안전 관리하는 부분을 좀 일원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시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어떤 전주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예방적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안전만 딱 떼놓고 일원화한다는 것이 혹은 또 국토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그 국민안전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비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주장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제한법의 시설을 시트법의 3종 시설로 편입하는 이런 또 통합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트법 성과 측정 연구를 했던 주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 자료 성과 분석, 뭐 직접 파급 효과, 간접 파급 효과, 산업 효과, 뭐 대국민 조사, 전문가 조사 이런 등등의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 중에 이제 일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FMS를 기반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아는 부분과 좀 갭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1, 2종 시설을 보면 한 6만 8천 종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2종 시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등급별로 보면 뭐 AB 등급 합치면 94% 이상 되는 뭐 이제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관리 대상 시설이 양호 이상인 B등급 이상인 시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C등급 비중에서는 비중면에서 보면 뭐 댐이 가장 높지만 사실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이 비중 자체로서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도별 시설물 스톡 추이를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스톡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설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한 3,000개 가량 이제 그 대상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정도가 되면 한 8만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점점 좀 최근에는 조금 증가수가 조금 완만해졌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숫자 자체가 관리 대상 우리가
안전 관리 대상해야 될 시설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뭐 이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역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점검 진단의 건수하고 보수 보강의 건수를 좀 매치시켜가지고 그것을 조금 지수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간 그래프가 보수 보강 지수고요. 파란 선이 점검 진단 지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FMS의 초기 단계에 사실 좀 입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입력이 다 안 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조금 어느 정도 2000년대가 지나면서 아까 김원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안정화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점검 진단 자체의 어떤 추이는 좀 평탄하게 가고 있고요. 보수 보강은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점점 하강하는. 결국 점검 진단에 따른 결과 자체가 뭐 공사의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시특법이 그래도 강력하게 1, 2종 시설에 한한 것이지만 뭔가는 그 국가 시설의 안전, 1, 2종 시설 안전에 어떤 상당히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10개 단으로 환산하면 뭐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보수 보강 같은 경우는 한 0.65회의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 변화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이제 굉장히 많은 등급의 어떤 변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100개당으로 환산했을 때 등급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 건 한 67개 정도, 그 다음에 상승된 건 5개, 하락은 28개. 그래서 뭐 이 하락을 크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70% 이상은 유지나 상승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특법의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제반 조치로 인해서 시설의 안전이 그래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쪽, 요 중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등급이 유지되거나 상승된 경향이고 이쪽은 하락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비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개수가 나타낸 이 경향이 좀 더 훨씬 더 떨어진 경향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등급의 뭐 상승, 하락 이런 측면에서 보아도 지난 20년간은 좀 많이 상승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추이해서 등급이 이제 예를 들면 B등급 이상 되는 부분과 C등급 미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향의 그 추이를 보면 2000년, 1999년,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양호 그룹이 점점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높아지고 있다. 상당히 이제 9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조치 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늘어나고 있고 점점 그 불량 그룹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1, 2종 시설의 어떤 그 안전 성능, 안전 등급의 등급 측면에서의 어떤 결과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총 한 25만회 정도의 안전 등급을 부여했고요. 연간 한 13,000회의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 교육 성과인데요.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금액은 뭐 20년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토탈 한 370억 정도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 분야의 연구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 시특법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성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특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국 전문 인력, 기술 인력이 안전 점검하고 이것을 보수보강하는 여러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자의 어떤 교육 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전체 한 교육 배출을 하면 18,000명 정도. 또 최근에 이런 어떤 그 교육의 수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법정 교육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비법정 교육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 안전의식 보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안전 부분을 확산시키는데 큰 시특법이 공헌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국민, 그다음에 우리 이 관련 분야의 이제 전문가, 그다음에 관리 주체, 발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치면 대국민이 한 600분, 그다음에 전문가가 한 700명, 관리 주체가 한 200명, 300명이 좀 들되는 토탈 한 1,500명 정도 가까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대국민 설문조사를 저희가 이제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된 시점과 에즈이즈와 현재 과거와 이제 현재의 어떤 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봤을 때 대국민의 어떤 평가는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평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시설 안전이 상당히 좀 올라갔다. 대부분 이제 빨간 볼로 보시면 차이가 꽤 이제 과거보다 상승된. 사실은 이 결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 2개월 안짜고 이루어진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국가가 안전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그렇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 조사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제 안전 부분에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까 매우 안전 이상을 평가한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예를 들면 건축물이라든지 옹벽 경사면, 지하철, 상하수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그 중에서는 시특법의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거꾸로 불안전 체감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 좀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는 측면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하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 부분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올라갔고요. 전문가의 경우는 지하철, 옹벽 경사면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경향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시설 안전이 좀 많이 상향됐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문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특법의 여러 조항들,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직접 조사하기는 좀 어려워서 전문가 그룹하고 관리 주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물 안전, 또 유지 관리성, 기술, 산업 발전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이 시특법이 굉장히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는 국가 각종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봤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시특법상의 1, 2종 시설이 안전이 막 이렇게 좋아졌는데 국민 체감도, 아까 국민 체감도에서도 좋아졌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연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도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향후 예방적 유지 관리 혹은 자산 관리 속에서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것을 좀 다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책임 아예 전체가 다 들어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외부 쪽에서 주장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안전도 같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큰 동의는 얻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간접 효과의 두 번째로 이제 설문조사에 이어서 또 산업 연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수입 유발 효과, 고용, 취업 유발 효과를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는 이제 그 시특법으로 인해서 이제 진단업과 유지관리업이 얼마만큼 이제 그 산업적 효과를 가졌느냐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해서 약 한 52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시특법 자체가. 그래서 진단업은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한 약 1.3조, 유지관리업은 51조.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한 19조, 약 10년 같은 기간 동안 한 19조 정도. 그다음에 수입 유발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나갔습니다. 약 6조 정도.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는 고용 유발 효과는 이제 고용인이 포함된 이제 전체
그 효과고요. 취업 유발 효과는 이제 고용이 빠진 이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설물 안전 진단업 같은 경우는 연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유지하는 업이다. 유지관리업은 약 한 3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 업으로 계속 이 시특법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 측면을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뭐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진단업과 유지관리업 두 가지만 가지고 협의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있는 부분, 뭐 시설물 관리주체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장비나 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져있고, 또, 철거, 재축, 뭐 대수선 등의 굉장히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부분도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가 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비판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분은 또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저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서 이것들이 좀 한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거 관련 없는 부분도 좀 실감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치면 어느 정도 또 부족하지만 간접적으로 시특법이 우리 그 관련 산업에 준 영향들을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아직까지는 저희 시각, 저희 연구진의, 저희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진의 시각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속 동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크게 양적 수요와 질적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양적 수요는 지금 이제 신규보다는 기존 시설, 결국 기존 시설이면 안전 및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지금 이제 3종 시설도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1, 2종 시설에서 종해 시설, 소해 시설까지 정말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인 것은 결국 이런 소외된 시설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부분은 양적으로 상당히 좀 수요이지만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워낙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수요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1, 2종 시설이 아까 이제 뭐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 등급도 상당히 높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특수한 시설, 고난이도 시설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안전만 봤는데 여전히 아까 김영수 박사님 발표에서도 선진국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들은 유지관리, 예방적 유지관리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습니다만 유지관리 틀 속에서 혹은 자산관리 틀 속에서 그래서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전사적 유지관리 틀 속에서 이거 좀 확장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주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시설 준공 후의 유지관리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그걸 더 예방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차원의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 예방 차원이 우리가 사용 단계 예방 차원 유지관리도 있습니다만은 시설의 어떤 기획 설계 시공 단계까지 그것이 좀 확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 시특법, 피스텍 혹은 관련 주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피스텍 측면에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공익성.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도 중요하고 앞으로 또 공익성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좀 중간지대 안정화된 시설 부분에서는 뭔가 좀 다른 걸로, 그러니까 민간과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좀 모니터링 체계, 좀 자동화되고 정보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좀 강화해보자. 그 다음에 좀 유지관리 체계, 이런 전주기적 유지관리 체계를 뭐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설명드린 뭐 시설물의 좀 안전 등급에서 또 뛰어넘은 종합적인 성능평가 체계를 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 역할의 시설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관리. 결국 핵심은 저희가 이제 FMS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FMS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시설 전체를 포괄하거나 여러 가지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첨단성이나 뭐 또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보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플래너와 아날리스트 역할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지금 뭐 시설물 시특법을 이제 기본법으로 전환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뭐 국토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물론 기본법으로 조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여러 가지 정부적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확장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아이디어 차에서 보면 좀 더 확장해서 뭐 여러 가지 거를 한번 수용해보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 및 운영 단계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안전 부분을 좀 유지관리 예방적 유지관리 차원의 틀 속에서 봐서 여러 관련 주체와 이렇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합성능평가 체계라고 하는 것이 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결과가 앞으로 가서 신규 시설의 목표 수명을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설계 기준을 또 개선하고 뭐 기술 모니터링 장비를 또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코어 관리 대상 시설에 있어서 지금 1, 2종, 3종까지 돼 있지만 종해 시설, 또 국가의 주요 시설, 원전, 교육에 뭐 아직도 포함되지 않은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가져서 적어도 한 법에서는 뭐 다른 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관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기준, 정보와 기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뒷받침은 국가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이 지금 FMS보다는 좀 더 확장된 국가 전체 시설의 정보, 시설물의 정보를 좀 포괄해서 뭐 요즘 뭐 빅데이터 기술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좀 더 진일보된 국가 시설의 정보 관리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것은 뭐냐면 공급자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보 관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정보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는 1, 2종, 저기는 생각 뭐다 이렇게 소관 부처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 결국 수요자 관점에서 궁금한 것은 전체가 뭐 얼마고 또 불안한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안전성이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어떤 정비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R&D 계획을 굉장히 이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항상 R&D를 하고 뭐 테스트하고 현장 적용하고 하는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용한 첨단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안전 및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체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특법의 향후에 변화된 방향 혹은 그걸 좀 더 포괄한 또 다른 큰 법을 만들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국토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결국 키스텍은 뭐 키스텍이라고 하는 역할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발주기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설으로 담당해서 관리를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좀 다른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종합성 평가, 그다음 관련된 정책 산업 방향을 어떤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통합 정보 관리, 뭐 공공성,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일정 롤을 해야 된다. 물론 이 모든 역할을 키스텍이 다 할 수도 있고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과 민간업, 산업과의 또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안전에서 조금 더 확장된, 좀 더 진일보된 개념의 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안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각이 뭐냐면, 구조물 중심의 안전에서 머물고 있다. 구조물만 안전하면 우리가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조물 안전에서 좀 이런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성능 관리, 예방적 유지 관리 뭐 이런 틀 속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빨리 좀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그 프로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상구입니다. 저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김문겸 회장님 취임 후에 2015년부터 새롭게 미래정책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정책 토론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연중 토론 주제로 선정한 것으로서 단말성 그런 그 행사가 아니고 지속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포럼은 토목의 날에 시행이 됐는데요. 새로운 건설시장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근본 2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목의 지원, 이런 주제로 사회기반 시설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김용수 박사님과 최승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돼서 특별한 토론을 달 건 없는데 조금 보태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네. 우선 여기 있는 분 다 공감하시는 얘기고 아까 주제 발표도 나왔지만 예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것입니다. 시특법 시행 이후로 어느 정도 진단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적시에 보수 보강을 수행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결국은 예산이 쫓아오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이제 저희가 그 시설물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예산을 앞으로 얼마를 확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 평가에 따른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어떤 제도화, 법규화해서 매년 담당 부서가 가서 사정하듯이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즉 유지 관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배정을 법제화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그 금액이란 것은 어떤 자산 가치 평가에 의해서 잔존 가치가 아니고 적정 관리 목표 수준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계획적으로 잡혀야 관리 부서에서도 유지 보수나 어떤 보수 보강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유지 관리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거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언젠가는 그 시설물이 이제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어떤 전면 보수가 되거나 또는 교체 신설을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게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갑자기 도래하게 되면은 지금 과거에 저희 시설물을 60, 70년대, 80년대 엄청 많이 지을 때 그때 시설물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 한꺼번에 그런 교체가 도래하게 되면은 예산 충당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대해서도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마련을 하든지 어떤 그런 예산을 단순한 유지 관리의 예산이 아니라 그런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자체가 모든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기반 시설물이라는 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예산의 관련 예산 배정의 비율을 갖다가 법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그 지자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논리가 성립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발표도 얘기가 났습니다. 시특법 1, 2종 시설물만 관리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1, 2종에서 제외된 소외된 시설물이 더 사용 빈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에 대한 관리를 시특법과 같은 범위에서 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보유 성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물이 성능이 안 되면 쓰지 마라, 중차량 통행 금지다, 이런 거를 쉽게 하고 있는데
이 기반 시설물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경제 활동이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요구 성능 중심으로, 즉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다. 국가가 돈 없다고 그냥 보수 보강 안 하고 막아놓고 또 한의지원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응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요구 성능에 맞게끔, 걸맞게끔 우리가 시설물을 수준을 목표 관리 수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지금 방어형 그런 유지 관리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우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유지 관리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통행 제한 중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지금 40톤 뭐 중량 제한, 뭐 10톤 뭐 축중 제한 뭐 이런 것에만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중차량 전용 노선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하여튼 우리 뭐 속도 제한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80년대까지 뭐 55마일 하이웨이에서 하다가 65로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80마일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발전했고 이런 것도 저희가 시설물을 기반 시설물을 그런 사용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맞춰주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그냥 허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이 따라가야 될 것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시설물의 어떤 차선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법 시행 효과에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설물들의 안전 등급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좀 겉보기 등급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 겉보기 등급만 가지고는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공용기관이 지금 20년 전 시특법 시작할 때보다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성능이 뭐 보수 보강을 통해서 나아진 것도 있겠지만 겉보기만 나아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한 대비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요즘 갑자기 뭐 싱크홀이니 이런 거 생기는 것도 보면은 겉에 도로 포장은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주저앉는 식으로 저희 시설물들이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진단하는 기법도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럼 시행 효과하고 성과 부분에서 제가 좀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발표하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기반 시설물이 그동안 이제 시특법 시행 이후로 안전하게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미친 그 공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당산철교 끊었을 때나 성수대교 끊었을 때의 그 사용자 비용이라든가 그 지역 경제의 어떤 침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시특법 시행 이후로 그런 사고가 없이 잘 끌고 오고 있다는 거는 그런 비용,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친 그런 효과를 따지면은 아마 52조보다 한 10배는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장도 하고 효과를 예산 배정자들한테 좀 홍보를 잘 하고 주장을 해서 이 사고가 가끔 나야지 진짜 안 나면은 이 사람들 요즘 시특법 시행 20년 이후로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사고가 안 나면 돈 주는 사람은 우습게 보는 거죠. 뭐 그냥 잘 지나가나 보다 하는 옛날로 복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우리가 스스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관리 점검 용역 비용이라든가 보수보강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안전점검 비용도 너무 싸다. 정말 안전점검을 하는 기술자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럼 그 수준 높은 사람이 받아야 될 어떤 인건비를 생각을 해서 비용 산정을 해야 된다. 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관리 비용이 더
그 유능한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받아내서 집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학교 이승훈 교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드신 통합회,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일전에 이 주제하고 비슷한 포럼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럼 제목이 건강한 사회 시설물 포럼이라고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로 시설안전공단의 20주년 기념으로 그때 회장님 모시고 통합회 김은겸 회장님 모시고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유사한 주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김상호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아주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제가 보면은 SOC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게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 일본, 뭐 주로 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고령화 대비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대단히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수 박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외국의 그런 진행 방향이 능사냐, 무조건 정답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설안전공단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어쩌면은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 진단하는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정책이 또는 우리 국가의 정책, 또 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표가 되는 것들이 국외의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이 아마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분석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미국에는 이제 리포트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 평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국가 주정부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등급을 매기고 있는 그런 주체는 과연 어디냐? 사실상은 미국 토목학회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외람된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미국과 같은 그런 전문가 집단, 다시 말해서 제 생각인데 미국에서 과연 왜 ASCE 미국 토목학회를 선정을 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4년마다 한 번씩 레포팅을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객관적인 방법의 접근이 아닌가 하는 외람된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중에 아까 김상호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1, 2종 시설물 외에 특수시설물이라고 아까 분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사용하고 또 공용하고 하는 시설물들은 1, 2종 시설물보다는 이 특수시설물들이 더 많이 피부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걸 3종으로 분류를 하던 이 특수시설물 편입은 매우 잘한 정책으로 잘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싱크홀 같이 집안 함몰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큰 규모의 사고 현장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작은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불안한 요소로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싱크홀에 관련해서 범정부 싱크홀 대책팀을 만들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싱크홀도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 시간 동안 하나씩 둘씩 누적이 돼서 지금 그런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그런 싱크홀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집안 함몰 싱크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기간을 가지고 발생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SOC 고령화 대비 전략인데요. 큰 주제에 제가 두 가지 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분한 사회 인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령화를 위해서 중간에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끝도 없는 건물이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건물이라 생각하면 더 시간이 지체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그런 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사회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사회적 인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김상호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충분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투자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에는 분명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확한 예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오늘 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충분한 예산 확보,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 권영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협회 이제 우리 대한시설유지관리협회 기술위원장 자격으로 여기 왔는데 오늘 뭐 토목학회 우리 그 주관으로 우리 시설물 고령화 대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우리 대한시설물협회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그게 곧 우리 그 시특법하고 같이 태동된 어떤 시설물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 자체가 이제 생겼는데 이 생긴 어떤 면허로 인해서 저도 한 20년 가까이 오직 이 면허 하나만 가지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저희 삶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한 두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책 이런 쪽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 협회 차원에서 이 민간 이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들이 어떻게 힘들어가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가 이제 한 20년 된 우리 시특법 같이 태동해서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단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협회 주관으로 시설안전 포럼에서 이제 공포한 같이 우리 올해 3월 11일 날 삼풍백화점 미생자 추모비가 있는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우리 그 관련자들을 모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단을 우리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은 그 민간 단체 차원의 우리 안전지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1644-2136이라는 전화번호를 쓰면서 우리가 전국에 우리 한 5,000개 정도의 회원사들이 있는데, 이 회원사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순찰과 점검, 항상 상시 대기해서 차량 대기까지 다 합니다. 해서 신고나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바로 출동하는 그런 어떤 119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설안전 점검단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동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처치에 후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어떤 조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6개 시도의 모든 우리 대의원들이나 우리 어떤 기존 어떤 우리 협회 회원사 기술자들이 전부 우리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회원들로서 우리 점검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금 유지관리 표준 품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진단대가나 보수보강 대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작년부로 이제 정립을 시키고 유지관리 품셈을 정립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지관리 품셈하고 건설표준 품셈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달라져야 되냐 하면은 이 신설공사의 대량공사라는 유지관리 그 표준 품셈하고 건설표준 품셈하고 어떤 이 철거부터 시작해서 보수보강의 어떤 소량공사라는 유지관리 어떤 품셈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같이 공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우리 건설표준품셈을 아닌 우리 유지관리 표준품셈으로 해서 정말 영역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립을 시켜놓고 지금 각 회원사들에게 공람과 우리 문제점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학회나 어떤 여러 어떤 단체, 기관단체에서도 유지관리 협회에서 유지관리 표준품셈을 만들어져 있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시면은 더 우리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주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시특법하고 건산법하고 차이에서 사실은 저희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건산법에 우리가 저촉을 받으면서도 사실 우리 시특법에 시작된 어떤 유지관리업이 건산법에 접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지막 공사 단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이 시특법 자체도 어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통상산업부, 그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원자력 가져가고,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을 가져가고, 지자체에서 지방도 저수지, 하천을 가져가고, 처음에 전체적인 어떤 이 위해 시설, 원자력, 학교 시설, 지방도 저수지, 하천 이런 쪽은 사실 시특법 대상에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 사실은 확인 안 하고 왔는데 어떤 변화가 궁금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 우리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2014년 작년 12월 17일에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에서 주관으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2월 달에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런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이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 토목 구조물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은 관리 주체가 관주도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 세금으로서 어떻게 하든 계획부터 어떤 예산에 책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민간주도인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리 주체 관리할 수 없는 이 관에서 관리할 수 없는 이 민간 주도가 가장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긴 이제 그 국토 건축물 안전 강화 조합 대책 발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 대책 회의를 할 때 뭐 5분과인가 그 유지관리 분과를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우리 유지관리 뭐 공단이나 공단은 모르겠습니다. 유지관리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유지관리 전문가들하고 무슨 이런데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특법에서 배제된 건산법 건축 정책과 쪽에서 어떤 결론이 난 어떤 이런 뭐 대책이 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였구나. 그럼 결국은 뭐냐? 건산법과 시특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뭐 건축 정책과와 건설 안전과가 문제가 있는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차이.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후 유지관리에서 이제 예방유지관리 아까 우리 뭐 최 박사님과 우리 김우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게 이제 이 예방유지관리로 처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예방유지관리 처제로.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해 수색의 과자역에 시공적인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국토부와 LH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20여 명의 교수님들이 그 기술위원회를 포진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우리 전문가들이 철도 부지 위에 그 인공데크를 설치해서 위에 아파트 뭐 어떤 주택을 짓겠다는 어떤 좋은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대비했을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진동이나 소음이나 어떤 여러 환경 요인에 대한 어떤 특수 설계와 특수 시공비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정책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준공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거대한 구조물이 그 어떤 시설물이 설치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걸로 이제 같이 보는 게 우리가 건축가가 했는 경우를 그 다음에 이제 시특법상에 있는 건설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시특법상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니까 이게 짓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겠구나는 어떤 결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시설물을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자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 협회 차원에서 우리 같이 정말 보수보강하면서 마지막 유지관리하는 마지막 저희들 공종이 하는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전문가가 인발브돼서 어떤 사항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방유지관리의 어떤 그 예방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자격이다가 갑자기 이제 협회 부회장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 자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협회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사람도 고령화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국가적으로 큰 난제에 봉착해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쪽도 고령화에 따른 저희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장이 늦게나마 이렇게 열린 게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이제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처럼 계획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예산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방유지관리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었는데 정부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는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김상현 교수님하고 다른 데서 활동하면서 정책분과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신설 어떤 뭐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할 때 우리가 편익비용 분석을 합니다. BC라고. 근데 유지관리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평가 기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얼마만큼 쏟아부어야 이게 과연 편익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편익을 얼만큼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아무리 외국 사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조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수치적이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 유지관리의 편익이 어떤 것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국민이 공감한다면 정부가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가질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느 정부 시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통 유발 분담금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조 정도 예전에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적으로 어떤 저희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게 이제 복지겠죠. 그런 부분으로 전용이 되다가 이것이 타 용도로 활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건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큰 문제 아닌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금문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있는 다리에 통행료를 전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다가 100% 씁니다. 근데 저희 나라 예를 들자면 지금 남산 135터널 그 통행료 거의 유지관리하는데 못 씁니다.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주장을 하고 확보를 해야 저희 뭐 유지관리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지관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오늘 뭐 발표한 어떤 평가 시스템 그동안에 이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갖다가 법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특법과 더불어서 제가 설계하다가 이쪽으로 한 20년간 실제로 실무자로서 또는 지금은 뭐 약간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도 하지만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앞으로 이제 유지관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평가 시스템 엄청나게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프트웨어라 보면 실제로 유지관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으로 말하면 아픈 데를 치유해서 건강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프트 쪽은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고 저희가 기법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하드웨어를 한번 되돌아보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여기 지금 우리 옆에 그 기술위원장님 계시지만은 개수가 5,000개지만은 그 면면이 실정을 보면은 실제로 회사의 개인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는 시방서라든가 시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평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부재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지금 KS 규정에도 보수제에 어떤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부분이 제가 그 위원회 활동할 때 2가지 넣은 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및 시공 지침이 제대로 있느냐. 이 상황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늘리고 해도
실제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놓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는 국민적인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뭐 제 생각이지만 소프트하고 하드가 이제는 분리되지 말고 같이 좀 링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평가하는 기법 중에서도 후평가, 그러니까 시공 후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할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에 예방유지관리 또는 저희가 자산관리 개념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도 그 효과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주지시키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